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사람을 좋아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어요. 명절이면 연락처가 수백 개는 되었고 동창회며 모임이며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인맥이 넓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힘이 되어줄 거라고요. 입원 첫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이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결국 저는 몇 명에게만 간단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 전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대부분 쾌차를 바란다는 짧은 메시지였죠. 그중 두세 명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큰 병은 아니라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제가 만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동네 친구들, 취미 모임 사람들.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많은 만남들 속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돌이켜보니 피곤한 날도 많았어요. 가기 싫은데 인사치레로 참석했던 모임도 있었고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듣던 시간도 있었죠.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며 속으로 비교하고 초라해지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대학 동기인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호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영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수롭지 않은 척했어요. 그랬더니 영호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이것저것 투자한 게 다 물렸다고 하소연했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영호는 1시간 가까이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제 건강 상태는 처음 5분 정도 물어본 게 전부였습니다. 영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섭섭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읽어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대화 내용을 쭉 훑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영호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잘 풀릴 때는 자랑하러 왔고 안 풀릴 때는 하소연하러 왔죠. 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건 아닐까요? 저는 연락처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분석해봤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의무감에 만나는 사람. 이렇게 나눠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제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일을 소개해달라거나 누군가를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까지 과거에 갇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는데 이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의미 없는 만남에 에너지를 쓰느니 차라리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퇴원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친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서 벗어나기로 한 거죠. 나이 든다는 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사이였죠. 저는 그 모임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모임 장소는 동네 한정식집이었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리에 앉자마자 성민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명절에 친정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며느리 이야기에서 아들 이야기로 다시 손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전부 불만이었죠. 아들은 돈을 못 벌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안 하고 손주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그때 옆에 앉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는 더 힘들다는 투였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빚만 늘어난다고 했죠. 자식들은 돈만 달라고 하고 아내는 이해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나왔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태수가 말을 꺼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위장도 안 좋다고 했죠. 저는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입원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걸요. 1시간 반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3명이 돌아가며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죠.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불만, 불평, 걱정, 한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밥을 먹으러 갔을 뿐인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도 지끈거렸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각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모임에도 나가봤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은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났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관찰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말이에요. 놀랍게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어요. 누구는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자랑했고 누구는 재산이 늘었다고 은근히 과시했죠. 반대로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한탄했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모임에 쓴 시간이 3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5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게 뭘까요? 즐거움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유익한 정보도 없었어요. 그저 피곤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고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죠. 아내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는데 그걸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요. 의미 없는 만남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힘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모임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게 옳은 일일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편해졌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읽었고 산책을 했고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었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오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모임보다는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성민이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안했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첫 수업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눈빛이 달랐죠.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은숙이었어요. 은숙은 올해 65이라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죠. 꿈이 책을 한 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또래 사람이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다니요. 제가 만나던 친구들은 항상 과거 이야기만 했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잘났는지, 예전에는 이랬는지. 그런 이야기의 반복이었죠. 다음 수업 때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은숙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은숙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50대까지 과거에 살았다고요. 항상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부터 은숙은 지금을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고 했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대학 동기들은 만날 때마다 대학 시절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했죠. 군대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군 생활 이야기만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만나면 회사 다닐 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저런 성과를 냈고 누구와 일했다는 이야기요.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저를 과거에 가두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우울해졌죠. 지금이 그때만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다니면서 저는 다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 악기를 배우는 사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각자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들과 대화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배우는 게 어떤지, 앞으로 뭘 해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저는 그 대화들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기인 민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석을 만나면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과거 이야기가 아닌 현재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민석과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석은 반갑게 인사하더니 곧바로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기억나냐며 그때 일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다가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죠. 민석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회사 다닐 때 얘기였죠. 저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웃었죠. 그러면서 젊었을 때 더 많이 배워둘 걸 그랬다고 했어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민석과 저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갇힌 관계는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저 역시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용기도 변화할 의지도 생기지 않아요. 저는 글쓰기 교실 친구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도 그들처럼 현재를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동기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바쁘다고 했죠. 민석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과거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과거에 갇힌 관계는 우리를 그 시절에 묶어둡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게 진짜 나이 드는 지혜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더 발견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와 저는 4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죠. 졸업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기철이를 절친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철이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전화가 왔죠. 저는 그때마다 도왔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기철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빌려줬어요. 기철이는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기철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돈은 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철이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좋은 회사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려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부탁만 하는 거였죠. 저는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기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기철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들 취업건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카페에서 만난 기철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몇 년 전에 빌려준 돈 이야기를 먼저 했죠. 기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기철이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갚을 형편도 안 되는데 새로운 부탁을 하냐고요? 기철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친구니까 도와줄 줄 알았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라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기철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했어요. 오랜 친구 사이에 그렇게 따지고 드느냐고 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기철이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다고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만 나타났다고 했죠. 그게 진짜 친구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기철이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요.
돈은 갚지 않아도 좋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기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철이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시원하기도 했어요. 오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잘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친구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다른 관계들도 점검해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주기만 하는 관계가 또 있는지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위로받으려고만 했고 어떤 사람은 늘 조언만 구했어요.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정리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연락을 줄여나갔죠.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제 에너지를 제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들은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 여유가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따로 목적지도 없었죠. 걷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오랜만에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과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번 보지 못했어요. 둘 다 바빴거든요. 저는 동생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생은 놀란 듯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요. 동생은 기쁜 목소리로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의 근황을 물었고 동생도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동생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인데도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뒷전이었던 거죠. 다음 주에는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자리를 비워줬어요. 저와 아들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준 거였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요? 아들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물으니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상사와의 관계도 어렵고 업무 스트레스도 크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언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하라고요.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고 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걸요. 그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표면적인 관계에만 신경 쓰느라 진짜 관계를 소홀히 했던 거죠. 글쓰기 교실 친구인 은숙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숙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가식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은숙과 만나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읽은 책, 새로 배운 것, 앞으로의 계획.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관계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은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요.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했죠.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50대 후반의 관계를 대폭 정리했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했어요. 저는 은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피상적인 만남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의미 있어요. 요즘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사람을 만납니다. 아내, 가족,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요. 그 외의 시간은 혼자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걷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네요.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책을 읽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노년이구나 하고요.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이라는 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위한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중요한 관계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을 정리할 용기를 내보세요.